한인타운, 한인타운을 포함해서 이 LA를 디벨롭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LA는 미국의 우선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가장 하우징이 필요한 도시고, 그리고 가장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넘버상으로도 저희가 계속 뭐 유입되는 걸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됐을 때 렌트가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구한테 할 건지 이런 게 되게 큰 숙제입니다. 항상 매번 개발을 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그걸 면밀하게 보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이제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국은 우선은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평균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64%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54%고요. LA는 36%뿐이 안 됩니다. 그만큼 LA는 집을 사기가 힘들고 또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90만 명? 시티 오브 LA만 말씀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 LA 시티에 허가된 유닛 숫자는 13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되게 하우징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전체 아파트 중에 약 80% 정도는 렌트 컨트롤이라는 또 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다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솔트아웃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짓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가? 그거를 짚어주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한인타운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인타운만이 아니라 수요가 어떻게든 공급 대비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LA시에 의하면 약 30만 가구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우는 게 목표인데, 인구는 1년에 4만 명 정도, 4만 명 정도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가 2017년부터 대단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1년에 2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여전히 늦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이빅션 문제가 제일 커요. 그 렌트 컨트롤이 80%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1976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계속 사시는 날 1년에 올릴 수 있는 렌트 상한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새로 테넌트가 유치되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내보내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런 걸로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가 있는데, 팬데믹이 시작되고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에 계속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는데, 팬데믹이 시작되고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받던 곳이 이제 텍사스 같은 곳인데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구가 빠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인구는 빠지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다 공감하시는데, LA가 대단히 모든 게 다 비싸죠. 4인 가구가 사시기에는 정말 힘든데, 그래서 이제 텍사스로 많이 가시려고 하는데, 분포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가고 어느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4인 가구, 중산층 분들은 많이 나가시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25세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대다수 유입되시는 분이 사실 그분들이시고, 그분들이 대부분 고소득 직종이세요. 특히 이제 필름 인더스트리, IT 인더스트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가 테넌트를 유치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4인 가족은 좀 많이 나가시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층 특히 고소득층은 대단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게 참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저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LA 지역, 특히 그 한인타운도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전체 19세에서 64세 연령 분포가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근데 LA시는 19세에서 64세 연령 구성 분포가 78%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젊은 도시고 젊은 분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티에서도 그 이빅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티에서 그렇게 추진은 많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TOC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만 하면 역세권에 이제 개발을 더 주는 거예요. 그 지하철역이라든지 메트로 레드버스가 있는 곳은 원래 지을 수 있는 것보다 80%까지 더 짓게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공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약간 이빅션이라든지 땅을 사는데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가 점점 방침을 또 ADU라는 게 2년 전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싱글 하우스인데 뒷채도 짓게도 해주고 또 얼마 전에는 주의회에서는 싱글 존인데도 내 유닛에서 역에서 가끔 열 유닛까지 짓게 해준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다운타운 조닝을 다 커머셜 지구를 다 바꾸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다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티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은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디벨롭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미국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만 다른 우리나라는 뭐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뭐 SH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이러니까 반급이 하기보다는 민간 개발업자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2년 전에 트럼프 정부 때 아퍼튜니티 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고 10년 이상 그걸 계속 갖고 있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요즘 한인타운에서 많은 건설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멀티 유닛이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과잉이 아닌가 조금 있으면 너무 과잉으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자르고 있다. 더 지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한인타운만 보면 많이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LA 전체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키텍 오피스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비해서 그 2배 반 정도가 돼요. LA시가 사이즈가. 그런데 그 밀도로 보면 강남구처럼 밀도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그 서울 전체 강남구 정도뿐이 면적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조닝 자체가 지을 수 있는 곳이 다운타운 미니셔키들을 따라서 웨스트레이 그리고 한인타운, 행콕파크, 센슈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행콕파크 이런 데는 이제 HPOG, 히스토릭 존이라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더 가면은 스피시픽 플랜이라고 해서 헐리우드 같은 게 더 또 힘들어요. 그리고 웨스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이빅션 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코리아타운의 위치적인 거를 보면서 항상 그 선조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바탕으로 LA 지역에서 디벨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개를 지금 마쳤고 그 4가지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는 뭐 첫 번째 페이지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건축가로서 그리고 디벨로퍼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LA 전역을 거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맵이고요. 그 다음은 191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K타운에서 2개, 그리고 램파트 빌리 실버레이크 쪽에 하나, 그 하일랜드 팍 쪽에 하나.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디자인뿐만 다 하고 있는 이 중에 저희가 이제 3개를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디벨롭을 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펀드를 모으고 땅을 샀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아키텍트 오피스니까 디자인을 해서 공사를 해서 완공을 이루고 지금 보유를 공사는 저희가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 공사 이제 컨스트럭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공사 중에도 가서 감리를 하고 제대로 공사하신 분 선정을 제너럴 컨트롤 선정을 하고 이런 거라고 리싱 스트래티지라는 그 홀드하고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한 프로젝트이 올림픽 선상에 있는 그 킴스 전기 건너편 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싱글랏 978 마리포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5년 저희가 처음 이 땅을 5,800 스퀘어핏 조그만 땅을 사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직접 우리가 다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디벨롭이었고요. 네. 내부는 뭐 이렇게 조금 루미하게, 그러니까 에어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캔모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싱글랏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한 거는 앞에 있는 것과 같은데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그 2가지 스테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복도가 아니고 그 유닛으로 이어서 유닛이 앞뒤로 이제 다 뷰가 있고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램파트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노벰버 2021년이 아니라 코로나 한복판 상황에서 9월 말에 완공이 돼서 이제 11월부터 리스를 줬는데 이거가 리스가 될지 대단히 걱정이었었는데 리스가 한 달 만에 잘 끝나고 가격을 깎지도 않았었는데 대단히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의 디자인 전략은 1층이 주차인데 2층이 로프트, 2층은 유닛이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로프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전략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처음 했을 때 전략은 저희가 매번 땅을 살 때마다 그 타겟을 누구로 할 거냐, 여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유닛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필름이나 IT 인더스트리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쪽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끝나는데도 여기에 2명의 영화 감독이 사시고요. 한 분의 영화 배우가 사시고 한 분의 모델이 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시는 렌트비가 제 모기지보다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거는 하일랜드 파크 다운타운에서 파사디나 가는 쪽에 땅을 올해 6월에 이제 이거를 구매를 완료했고요. 지금 디자인과 퍼밋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공사가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6년간 4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금 이제 땅을 늘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우선은 지금 현재 투자자는 11명입니다. 11명이고 처음 개발했을 때는 저랑 옆에 계신 강 소장님 그리고 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3명이 해서 5명이 조그만하게 그 마리포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2014년 11월 뭐 그때 즈음에 정확히 2014년도 확실해요. 근데 외환관리법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완화가 됐어요. 해외로 자금이 나가서 거기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친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근데 한국 나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LA 하우징 마켓이 좋고 이런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근데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2019년 시작했지만 그냥 지어진 거를 뭐 어떻게 할까 그럼 몇 년 동안 보고 있다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게 한번 해보자 해서 친구들도 마치 그러니까 진짜 하겠다 해서 5명이 십시일반 모여서 그때 땅을 사게 됐고 그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전혀 그 다음 생각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결과가 괜찮았고 이 아파트 시장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어지게 되면 이제 그 리파이낸싱이나 해서 그 밸류에서 어느 정도 에퀴티를 뽑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에서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 또 어떻게 할래 또 다음에 또 하겠다 해서 그 돈이 롤오버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는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던 친구들이 나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11명이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네.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받고 그 자금을 그 투자 금액을 유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익률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부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긴 했는데 다행히 그 LA의 그 렌트 수요가 있고 또 매년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을 줘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미 투자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미국도 있고 네. 외국 투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는 그 하나 개발할 때마다 LAC를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책임 소재. 이게 무슨 뭐 화재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책임 소재가 거기서 법적으로 장치를 위해서 LAC로 세워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회계상으로 이제 LAC라는 그 인베스트 넣었던 금액의 지분이 명확하게 되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개인에게는 할 수 없고 회사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2개를 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국에는 관할 세무서에 1년에 한 번씩 세무보고서 여기 미국에서 세무보고한 거를 바탕으로 한국 세무보고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관할 지정 그 은행에 또 어떻게 투자가 운영되는지 보고서를 매번 이제 한국의 2가지 보고서를 매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LAC는 자동적으로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받을 때 아무리 지인이지만 그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에 그 가장 그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가장 큰 그 조건들. 네,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뭐 론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왜 투자자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런데 우선 외국인은 비율이 20%가 넘게 되시면 처음에 저희가 20%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엔 지분이 21% 나머지는 뭐 19% 이렇게 됐어요. 20%가 넘게 되시면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보증을 쓰시는데 보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에서 투자를 받으실 때는 투자 금액도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공사 때는 이자가 높아요. 그 프라임 플러스 2.5 정도가 되는데 이제 끝나게 되면 이자율이 엄청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변환한 게 좋은데 거의 모기지 다음으로 낮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듀플렉스나 포플렉스 가지신 거랑 이자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이제 인베스트용으로 이자율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가 있게 되면 이자는 거의 조건이 많이 좋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되게 뭐 시장에서도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데 단점은 모기지와는 다르게 커머셜 론을 가면은 프리페이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돈을 빌리자마자 1년 안에 갚으면은 5%, 2년 후에는 4%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그 과중에 내게 빼겠다면 그 페널티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몇 년이고 언제만 빼셔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가갖고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좋은 얘기가 나요. 근데 조금 알려드려야죠. 왜냐면은 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그랬어요?
그 투자 조건 중에 네. 그 7년 약정이 있어요. 아, 7년 약정인데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넘어갈 때 물어보죠. 그러니까 네. 7년, 왜 7년이었는지. 아, 왜 7년이요? 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7년 동안 땅을 사서? 뺀다든가 자기가 투자한 돈을 뺐을 때 저희랑 이제 7년 동안은 웬만하면 안 빼고 무슨 큰일이 있거나 무슨 꼭 사유가 있었을 때 빼게 되면 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페널티가 좀 있죠. 그분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7년이었는지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완공된 게 2년인데 그때 완공됐을 때 바로 수익을 회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컨벤셔널 론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페 페널티가 있는데 5431이라는 페널티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이 원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그 페널티를 내셔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년까지는 이제 가는 게 저희도 파이낸셜 상에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맨 처음에 이제 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로 시작을 해서 조금 긴 남봉으로 보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갖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뭐 또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호흡이 긴 상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그 다음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세금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건데 미국이 이제 워낙 크니까 그 디벨롭 하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바로 걷기보다는 계속 디벨롭 하게 되면 유예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100불 낼래? 아니면 10년 뒤에 100불 낼래? 당연히 10년 뒤에 100불 내시는 게 더 나으시잖아요. 그 가치가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러시니까 이런 그 아파트는 갖고 있게 되면 이제 주로 일드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그냥 계속 렌트비는 오르게 되고 이자는 대단히 낮고 그리고 인터레스트 온리만 페이를 계속 하시게 되게 돼요. 아파트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당장보다는 그러시면 되게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짜고 갈 때 만약에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공사를 이제 어느 한정된 곳에서 해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공사 어떤 이유에서든지 unforeseen situation이 나서 이제 공사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렌트비가 어떤 부분이 이제 테너트가 나가서 오랫동안 빈대든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위기에 대한 플랜 B가 있나요? 네, 저희가 있죠. 저희가 우선은 뭐 지인들이랑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가 뭐 작게 시작을 했고 되게 조심조심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특히 그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 때 저희 경험이 저희가 큰 걸 했는데 이제 젊으신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8년에는 되게 심각했어요. 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절이 감원을 그때 했고요. 없어지는 건축사무소가 너무 많았어요. 제 동기들 중에 미국을 떠났던 친구도 대단히 많고요. 그렇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때 건축사무소를 다녔으니까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한두 사람으로. 근데 그 미스터 세레모니카라고 불리우던 그 사람한테 다 오너시 바뀌는데 그런 걸 그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됐죠. 우선은 성급하게 하기보다 항상 뎁 컨트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캐시 리저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돈이 있어도 이거를 다른 걸 투자 안 하고 항상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낮게 한다. 그런. 네, 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우선은 그 각자 사업마다 틀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을 잘 아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비율로 보면은 뭐. 네, 전체는 디벨롭 할 때는 부채는 60%를 안 넘기려고 항상 합니다. 항상 55% 정도만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그 정도면은 큰 문제가 만약 변수가 생겨서 항상 별 문제가 없이 잘
저희가 코로나도 겪었고 첫 번째 디벨로에서 여러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렌트비가 거쳐도 그 수익을 네. 다 가져가지 않고 네. 어느 정도는 리저브로 나서 맞습니다. 네. 많이 그렇게 대비. 네, 항상 리저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테넌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 같은 달에 다 안 나가도록 그 컨트랙도 좀 더 다르게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염린이도 같이 비고 하면 가격 경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얘기가 아까 아파트만 하냐고 제가 초대에 물었었는데 굳이 저희가 아파트만은 하진 않지만 아파트의 강점도 있고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디벨롭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콘도로 할지 아니면 아파트로 할지 그런 장단점은 어떻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콘도의 장점은 이제 끝나면은 바로 수익률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시겠죠. 그리고 나누어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은 콘도는 우선은 대출이 이제 2008년 이후로 콘도는 대출을 은행에서 되게 꺼려하고요. 2008년에 콘도가 대부분 그러니까 안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아무리 돼도 사는 사람도 이거를 이제 경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콘도를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결국 뭐 모기지를 뭘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잘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요. 경기에 민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게 경기가 민감하면 이 론으로 컨벤셔널 론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콘도는 10년 안에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콘도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바로 콘도를 하시면 바로 다른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이러시면 이제 1031 익스체인지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세금을 바로 하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콘도의 단점일 수 있고요. 아파트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거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또 하나는 점점 렌트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시게 돼요. 젊은 층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율이 정말 낮아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보여준 렌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팬데믹을 빈발로 리파이낸싱이 렌트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조건이 다들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레스트만 5원이고 아까 페널티가 543일인데 431로 바꿔준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은행이나 이런 데가 없어져서 아파트는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나아가면 아파트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렌트 컨트롤이 아닌 아파트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은 굳이 이거를 갖고 있으면 계속 이자가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작게 수익이 나시면 계속 렌트비가 오르는 만큼 더 그 수익률이 높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그 회사 통해서 받은 바에 따르면 LA에서 10년 이내에 완공된 아파트의 거래는 90%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새로운 아파트를 사시거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의 장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좀 여담이지만 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밖에서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인면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디자인이 외관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고 또 아까 콘도하고 아파트하고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리파이낸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잘 계획을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벨롭을 할 때는 이게 대출이 가능한지 자기 스태스가 어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잠시만 여기서 질문이 이제 포플렉스를 하시는 것과 커머셜라이징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선 이자율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포플렉스가는 인베스트용 이자율로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땅에다가 포플렉스를 개인 집이라고 봤을 때 포플렉스를 할 건지 아니면
아파트를. 5 이상을 생각해서 그럼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플렉스를 할지 4유닛 이상의 이상의 초과돼서 아파트를 할지 그거에 대한 결정이죠. 네, 아웃컴이 너무 틀려요. 이자율이 지금 저금리 시장에 이자를 3%짜리를 할 수 있느냐, 4%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간단히 말씀 20-30% 차이가 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베스트용은 에퀴티를 또 많이 못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유닛 차이지만 그 4유닛을 하느냐, 5유닛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컴은 전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론도 커머셜 론이냐 아니냐로 갈리기 때문에 모기지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네, 그러니까 4유닛까지 인베스팅으로 되시는 거고 이제 5유닛 아파트로 이걸 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리고 이제 공실료 계산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5유닛 하시는 게 저희도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4유닛 하면은 쉽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론 받는 그런 문제 있어서는 네.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근데 이제 아파트가 되게 되면 5유닛 이상이 되게 되면 코드상에서 그 오픈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용 면적을 더 내놔야 되는 그런 코드가 이제 인벌브가 돼서 잃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도랑 아파트랑 차이가 그 4유닛, 5유닛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니요. 콘도랑 아파트는 우선 콘도는 영상이 그 매매가 가능하게 바로 하면은 유닛 하나당 팔 수 있게끔 하는 게 콘도고요. 아파트는 우리나라 뭐 다가구나 다 쓰더라고는 모르겠는데 그 건물 전체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인데 지금 콘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하나 팔 수 있기 때문에 팔기가 더 쉽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출받기가 힘들고요. 우선해서 두 번째 이게 분양이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국과 다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시는 분들이 또 이제 모기지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그게 쉽게 나오지가 않고 또 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동시에 그 유닛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저기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특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파시는 시점을 기다리시기가 힘드세요, 경기가. 근데 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팬데믹도 됐지만 그런 그 컨벤셔널 론으로 가는데 대단히 수월하고 이자가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프리페이 페널티가 있지만 이번에 또 이제 저희가 하면서 계속 배워요. 그거를 기준으로 은행에 또 리파이낸싱 하면은 프리페널티를 웨이브 해주면서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참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안전한 자산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업적인 면에서 볼 때는 콘도가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프로핏을 남기고 빨리 회수를 하고 뭐 그걸로 뭐 다시 투자를 하시건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회수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디맨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하려면은 그 리스크가 은행에도 알고 있듯이 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테이크 케어 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파트는 지금 LA 상황도 그렇고 컨스턴트한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고 할 때 그 물가를 항상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있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세금 감면이나 그런 것들도 동달아 오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저희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고 사실 이게 멀리 보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대부분이 저희 이제 아키텍트로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오너 분들도 그런 방향에 지금 포커스를 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모으고 이제 땅을 사고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제 완성 후에 리싱까지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커머셜은 사실 이 수익 내가 돈을 얼마 넣었을 때 얼마 수익이 돌아오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100불 더 받느냐 안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렌트 롤이 어떻게 찍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닛이지만 렌트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50불이 나중에 몇십만 불 이상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테넌트를 잘못 들이시면 이건 이제 이분들을 월세를 못 내신다고 그러셔도 내보내시는 문제도 여러 가지고 있고 테넌트를 어떻게 고르나요? 네? 고르는 거 아닌데 이제 거기에 맞게끔 철저하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은 크레딧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되게 강화해서 우선은 받아들이죠. 그 크레딧이나 이런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를 완공하면은 저희가 돈을 써서 다 스테이징을 해요. 왜냐면 그 공간에 픽처링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우선은 요즘은 온라인도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러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볼 수 있는 아파트가 렌트를 한다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항상 스테이징을 하려고 그러고 사진도 잘 찍고 마케팅에 또 단지 뭐 투베드룸 얼만데 사이즈는 얼만데 몇 스캡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글도 또 거기 또 잘 써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그 공간에 대한 설명, 그 주변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서 되게 어트랙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차별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점이 저희가 큰 디벨롭이 아닌데도 렌트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노력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작은 그 싱글랏을 하면서 처음에 그 리싱, 그 포니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해도 되나. 그리고 또 아까 리스도 잘 나간다고 하니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했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일단 사진을 찍어 놓게 되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전달을 될까가 계속 그 사진 속에 남아 있고 저희들이 의도한 바가 계속 사람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이 저희가 한 것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포니처든지 포니싱이든지 작은 꽃 하나든지 그 공간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살았을 때 어떻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픽처링을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그런 노력들은 자그마할 수가 있고 좀 귀찮을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서 조그마한 프로젝트라도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 에도 신경을 좀 많이 조금 더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거 테넌트들을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없으세요. 다들 20대 중반 초에서 30대 중반에 끝나시는 거예요. 영화감도 그것만 37분이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되게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차별성이고 거기에 자기가 산다는 느낌이 되게 자부심이 있는 거를 또 되게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킹장도 게이트 들어가는 문부터 벽면이라든가 고려를 많이 했고 실제 테넌트들을 만나봐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네. 지분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여러 명이 LLC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게 돼서 나중에 엑짓을 동시에 할 수 없고 뭐 한 명만 뭐 그만하겠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네, 저희는 이제 저희는 그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그 원하시면 그 최근에 어프레이저 리포트 있잖아요. 이제 리파이낸싱 할 때마다 3, 4년을 받잖아요. 그 어프레이저 리포트 밸류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프레이저 리포트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거래를 판다고 해도 브로커피도 내셔야 되고 에스도 내시고 이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프레이저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LLC 좋은 거는 그 오너십을 뭐 다른 분한테 파셔도 되시고 내부에서 사신다는 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분 인수를 할 수도 있죠. 네, 이번에 저 이제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회수를 하시게 되는데 다른 멤버분이 그 정상가로 인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뭐 서로 그 길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 계약 기간 이내면은 프리페이 페널티를 그분이 내시는 걸로 부담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시면 리파이낸싱 했을 때 에퀴티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에퀴티를 그분이 가져가시게 되니까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하는 점이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 오늘 그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디벨롭을 하실 분도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앞으로 계획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만 여러분이실 텐데 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땅만 있어서는 이제 그건 이제 기본이겠고 땅을 사야 되겠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개발이 혼자 물론 대단히 자산이 많으시거나 혼자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러니까 저희 얘기를 하면 저희는 2010년부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아파트를 계속 보고 땅이 어떻게 있으면 어떨까, 그럼 계속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2014년 이제 가을부터 땅을 보려고 했는데 보고 이 땅이 괜찮나 해서 오퍼를 놓으면은 실제로 가능한 땅은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땅이 괜찮은지 빨리 결정을 해서 오퍼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산 모든 땅은 매물에 나오자마자 일주일 안에 다 오퍼를 넣었던 겁니다. 하나는 에스크로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으신 땅은 결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거를 알아보나 그런 것들 잘 아셔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에퀴티 파트너를 이제 잘 어떻게 하실지,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실지 이런 거를 크라우드 펀드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신데 자기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자기의 자산이나 이런 거 아닌 데가 없으면은 누구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대출을 만약에 100% 자기 자본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심사에 받았는데 저희 대출 이야기하면은 저희도 끝도 안 없죠. 저희가 6개월 동안 모든 은행은 다 거절당했어요. 너무 쉽게 받거든요. 근데 대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뭐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나 빠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은행에서 이제 저희가 자기 자신이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은행에서 자기를 믿고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될지 일단 은행이랑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이제 문제구나, 그런 것들을 질문을 받으시면 준비하시면서 이제 많이 준비가 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먼저 만나 얘기를 해보시고, 그 은행에서는 2년치 세금 보고 같은 거는 요구를 하니까 세금 보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그럼 좀 더 용사님 저희가 시간이 어떻게 되면 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실제 시간은 한 30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실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거절당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창업을 처음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자산도 얘네가 별로 없고 그리고 돈도 해외에서 친구들 거 가져온다고 하지 그 사람들 코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를. 그래서 저희는 은행은 이제 특히 한국계 은행에 되게 이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건전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돈은 많이 못 보지만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있고 캐시플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게 세금이 돈을 많이 벌면 쉽게 많이 못 보셔도 얼마나 빌드업을 하고 있고 부채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건축가가 팀업을 디벨롭을 하시는 게 제일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주변에 많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키텍트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은 아키텍트 도면이 어느 정도 세밀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공사 중에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거나 여러 문제가 생기고 되거든요. 근데 아키텍트도 이제 사람이라게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오차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 빌더분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가 실제로도 겪었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빌더를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 분이 종합건설사라고 해서 그걸 다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분이 나중에 다 서브 컨트랙터를 가지고 있으신 거가 돼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아시는 분이 내 집도 해주시고 뭐 성실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분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아까 뭐 규모가 작은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아파트를 하시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분이 자기가 했던 분들이 다른 서브를 쓰게 되고 그 제너럴 컨트롤은 별로 연관성이 없거나 히스토리가 없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면 이 제너럴 컨트롤터가 그거를 컨트롤하시기 힘든 문제가 되고 공사가 이제 지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져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가져오시게 되면 공사 대출을 받으시면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하지만 어느 정도 중간이 지나면 이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너럴 컨트랙터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저렴하게 하겠다. 근데 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공사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 이자 부담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사람을 투입해서 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데 어떤 분이 좋은 컨트랙터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는 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판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근데 저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저희는 항상 그래요. 근데 저희 중에도 이제 저는 친구 중에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저희 이제 아파트를 5년 안에 안 해보셨으면 일을 드리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 이유는 그 항상 서브들이 이제 문제를 생기면은 그거를 다 오너가 책임을 나중에 지시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그런 게 비용이 조금 더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을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파이낸스하게 튼튼한 분들 하셔야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같은 규모의 일을 해보신 분이면 더 좋고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뭐 네, 추가로 뭐 질문이 하실 거의 분이 있으면 네. 1시간 정도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저희가 뭐 준비는 했는데 워낙 생각나는 게 중간중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사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많은 정보들이 좀 저희들은 이제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길 바라는데요. 근데 이제 질문이 또 없으시면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디벨롭을 왜 하는가? 오 소장님한테 디벨롭을 왜 이렇게 하시나? 디벨롭이요? 이거는 LA 하우싱 마켓이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멀리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키텍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켓에서 좀 더 면밀하고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알아가는 게 되게 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우선은 하우징 마켓이 되게 괜찮기 때문에 더 계속 하려고 하고요. 아키텍으로서 배우는 게 참 또 많습니다. 네. 저희가 아키텍 오피스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 이제 디벨롭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건축을 디자인을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비싸서 안 돼라는 말에 이제 저희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밸런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같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왔는데요. 그 설계는 직접 시공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선 저희가 처음에 저희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일을 안 해보아서요. 저희가 원래 그 마리프에서 처음 보여드린 거를 저희 한인타운을 잘 몰랐어요. 저희가 한인타운에 잘 일도 안 해보고 살아보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그 처음에는 저 웨스트 쪽으로 계속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 계속 못 사 여기 이제 땅이 별로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게 됐으니까 가까운 데 사무소 차려서 했는데 저희가 미국의 친구들은 아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도대체 누구를 선정해야 될까 너무 큰 고민이.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공사 현장을 다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다 좋은 말씀 하시죠. 그런데 그 실제로 가서 보면 퀄러티라든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시공업자를 보는 어떤 안목이 생겼죠. 이제 거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견적을 받고 비드 프로세스를 하는데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는 견적을 받아들여요. 근데 견적을 받은 다음에 여기 A라는 사는 100만 불, B라는 사는 120만 불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견적서를 세부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국 제너럴 비드라는 견적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그 섭들한테 아파트 같은 적게는 뭐 15곳에서 25곳 정도 비드가 나가게 되거든요. 섭들이 다 주는 게. 그런데 그 섭들을 취합을 하는데 뭐 놓치는 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견적이 제대로 된 견적인지 아니면 뭐 놓친 게 아닌 건지 아니면 과도하게 나왔으면 우리가 쓴 건 이건데 왜 여기가 과도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게 되고 또 비드를 받아보시면 이분들이 견적을 탄탄하게 보시고 도면을 제대로 연구하셔서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완공된 현장을 꼭 가보게 돼요. 또 네 번째는 이제 좀 테크니컬한 건데 저희가 중시하게 되는 거는 P본드라는 거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를 봅니다. 어느 정도 그 공사 규모를 커버를 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 30만 불에 대한 본드는 인슈런스랑 다릅니다. 본드는 어떤 수어티 컴퍼니가 어떤 공사가 만약에 수가 당하거나 공사가 그 제너럴 컨트랙터가 뭐 없어지거나 해도 그 본드 회사가 이 계약서대로 지어지게끔 이행을 해주는 게 본드 회사인데 이거를 그 공사 금액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 본드를 가진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드를 가지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좋은 컨트랙터 분, 시공하는 분을 만나는 건 참 어려워요.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도 계속 찾고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좀 더 임프로브 하려고 그러고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개발을 직접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렴한 분보다는 제대로 된 그분들이 10%에서 15%가 비싼데 그런 분들을 항상 하려고 하고 좋은 분들은 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 오더도 별로 없게 되고 항상 별 문제 없이 특히 램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무조건 수가 오너한테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는 돈을 은행에서 이제 그쪽에 줬는데 플러밍 서플라이 업체한테 그 돈을 줬는데 그 서플라이 업체가 그 이제 사왔잖아요. 사온 곳에 돈을 줬는데 그걸 안 주고 다른 공사 현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홈디포라는 업체에서 이거를 누가 이제 그 서브 컨트랙터가 사왔는데 그 재료값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디포라는 회사가 저희를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이가 없는 거 돈을 다 줬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 일하는 사람조차 오너를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컨트랙터 분이 그 피본드도 있으셨고 이런 것들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다 모든 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 정도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공사들은 다 틀려요? 아니면 같은 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다 네. 틀려요? 그때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좋은 분들이랑 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 분이랑만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그분들이 가능하신지 또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공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비드를 받아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같이 하셔도 이번에는 저희가 부탁을 해도 이번에는 저희는 바빠서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드가 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 불짜리 있으면 3천만 불을 다 써서는 그분이 수주를 하시면 본드를 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못 하시는 상황도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높나요? 저희는 이 버짓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내고 하고 이번에 이런 분들은 하고 항상 이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드모어가 그 건축가 사무소도 되고 개발자 사무소도 되는데 이게 수익을 두 군데서 같은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하나요? 네, 우선은 좋은 질문인데 LAC가 있잖아요, 영사님. 네. LAC가 프로퍼티 그 건물 하나마다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 회사에서 저희가 거기에 투자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분이 주주이기도 해요. 그 회사가 저희한테 설계비를 엔드모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할 때 이번 개발은 엔드모어가 얼마 정도 돈을 설계비임이 이거를 가져가겠다. 이거를 처음에 이제 공시하고 가는 거죠. 투명하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가 일을 더 했으니까 내 돈을 얼마 더 해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명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LSC 따로 엔드모어 따로 독립된 회사입니다. 그럼 LSC 설립은 땅을 구매하기 전부터 이미 하는 거죠. LSC 설립 후 땅 구매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렌트까지 관리까지. LSC는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이 돼야지 한국에서 투자 받으실 때는 그 회사로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개인에게는 제게 밝기는 대부 투자를 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투자를 받으시려면 무슨 사업계획서, 계약서,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을 또 다 제출을 또 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LAC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 뭐 강남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밀도를 그러니까 쭉 LA가 퍼져 있는데 그런 밀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쭉 모아 보면 강남구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보시면 영사님 뭐 12가만 지나도 다 건물이 낮잖아요. 대단히 밀도가 낮잖아요. 심지어 한인타운도 밀도가 제일 높은데도 4, 5층이 대부분이잖아요. 밀도가 너무 낮게 돼요. 밀도가. 네, 그런데 이게 밀도가 낮은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타 지역도 하거든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 이런데. 그런 데는 밀도가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에는 불구하고 LA의 같은 면적이면 10배를 더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10분을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조닝 자체가 대단히 고밀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조차 대단히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역 중 하나가 LA 한인타운입니다. 한인타운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LA 뭐 헐리우드 이런 데는 다른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럼 지금 한인타운 아파트 많이 짓고 뭐 있다고 하셨는데 하우징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인타운? 네, 근데 한인타운 땅 사시기가 너무 힘드세요. 땅 사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LA가 전체적으로 젊은 도시인데 특히 한인타운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더 놀랐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은 테넌트가 대부분 30대 미만이시고 또 그걸 또 계속 개발 땅을 보니까 정말 젊은 분들이 한인타운에 너무 많이 사세요. 정말. 그러니까 젊은 층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인컴이 참 높다는 게 되게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몰랐던 점이에요. 디벨롭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왜냐면 저희가 누가 여기에 찾아오고 어느 분을 대상으로 유닛을 해야 될지, 특화를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제 놀랬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이제 한인타운에 보면 요즘 재택근무 때문에 오피스 같은 게 많이 공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다 이제 주거 용도로 네. 이렇게 전환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던데 혹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는지? 네, 우선은 저희 LA는 이제 10년마다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10년마다 하우징 엘레몬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도시국에서 각 지방 도시로 할당을 줘요. 하우징이 더 필요하니까 더 짓고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오피스를 아파트로 하든지 아니면 호텔을 아파트로 하든지 하우징을 해결할 수 있게 최대한 시가 제일 많이 도와주는 시가 이제 그 중에 L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시가 장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오피스 공실률은 공식적으로 3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가.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팬데믹 때도 이랬고 이러지만 뭐 그 바로바로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오피스 가지신 분들이 더더욱 이제 아파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추가 질문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그래도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 몇 개는 못 알아듣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우징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고요. 이제 궁금한 건 뭐 지금 한인타운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금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안 하셔갖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건축 얘기만 이렇게 하게 될까봐 그런데 우선 한인타운은 바뀌는 거는 디벨로퍼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샵도 쪽으로 보시면 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쪽 영사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다 지금 카우니 오피스가 들어왔고 거기에서는 뉴욕에서 어마어마하게 그쪽 육각길이랑 버몬 쪽은 쫙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바뀌고 또 하나는 윌셔길을 중심으로 웨스턴과 버몬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걸으시면 15분 정도 걸으세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비교를 해드리면 서울의 강남역에 내리셔서 교보문고까지 걸어가시는 거리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거리에 밀도가 되게 낮아 보이지만 가장 오래된 주이시 시나각이 호버티에 있고요. 그 길 사이에만 종교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대학교, 그다음에 영사관도 대한민국 영사관 그리고 대만 영사관, 대관 인도네시아 10개 이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졌어요.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인타운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대한 기대가 저희가 사실 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열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여기서 있어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사명감도 되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더 그런 것들을 대단히 느끼고 여기 사이에만 윌셔길에 버몬에 하나, 웨스턴에 하나, 간 노르만디나 지하철이 3군데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이게 너무 좋은 곳이다. 또 하나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라인 호텔에 가게 되면은 한국보다 여기 현지인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시고 옆에 또 뒤에 노르만디 호텔 보면은 부티 호텔로 되게 유명해지고 한인타운을 대단히 좋아하고 찾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고 이걸 어떻게 더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인타운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한인타운이 뭔가 그것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 같고 그것들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풀어내는가 또 그냥 뭐 우리 한국 전통적인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우리의 어떤 에센스가 뭐 다른 것들 해야 되는지는 다른 좀 더 많은 논의하고 고민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저도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는 그 남들을 좀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저희를 이제 조금 더 드러내서 저희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자신 있게 내놔도 되는 그런 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코리아타운이 어떤 형태를 갖고, 그러니까 서울, 한국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LA는 굉장히 큰 지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을 수 있는 그 인프라들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이 타운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이 되고 그런 논의들은 정말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종교 시설이 많기 때문에 파킹랏이나 그 가능성 있게 그게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도시, 공공적인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한인타운을 경험하는 시간대가 너무 또 다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와서 오후에 가지만 실제 오피스가 다 렌트지로 그 주거지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시는 젊은 층이 정말 많아지고 영사관이나 관공서 건물도 점점 들어와지고 또 병원 옆에 좀 더 가면 버질 쪽에는 그 메디컬 그룹도 정말 많게 되고 그리고 또 학교도 있고 저희 회사 1층에는 어학원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옆에는 또 대학교도 이렇기 때문에 가장 독특한 LA에서 독특한 곳이지 않을까. 다른 곳들은 어느 곳에 가면은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들만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시간대별로 다르게 경험을 하고 또 주거지로서도 곽강을 받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한인타운의 고유의 음식 문화와 이런 것들 또 지상사, 은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곳은 정말 LA에서 한인타운은 독특하고 이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